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16회 발송배송 기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용일이고요. 문제풀이는 오늘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뭐 자세한 부분보다도 주로 이제 문제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볼 거고요. 프리집이야 뭐 프리집 보시면 다 아실 거고.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시험 잘 보셨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요, 문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쉬운 문제는 아예 쉬웠고 중간 문제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아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자, 일단 1교시를 보시면 1교시에 2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뭐 쉬운 문제인데, 근데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순서를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DS가 1번하고 2번이 있어서 그 순서가 좀 1, 2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있어서 10번은 그래도 좀 중짜 정도 볼 수 있고요. 다음 13번 해서 한 4문제 정도는 조금 난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철탑의 종류라는 건 기본서에 있고요. 그리고 RLC 직렬 병렬 공지는 뭐 회로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직렬 공지인가 병렬 공지, 임피던스라든지 전류 관계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필터죠. 동조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의 원리가 이런 직병렬 공지를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테고, 스네이크 포설이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프리스네이크 현상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이런 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도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뭐 쉽게 또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걸 안 해봐서 당황하면은 또 풀기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번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근데 11번 문제가 인계전압의 정의를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본서에는 인계전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질 않아요. 인계전압식부터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쭉 기술돼 있지 그게 어떤 거라는 것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의를 정확히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계통공학에 이제 크로네 행렬 충합경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항상 기본서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 이 부분도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개에서 5개 정도. 근데 비오사바르 법칙은요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이제 무난히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게 뭐 여러 가지 회로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이 나오지만 그 중에 그래도 좀 까다로운 게 바로 이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여태까지 출제된 것들 중에. 그래서 그것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쓰기 곤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교시는 대략 그렇고요. 2교시의 1번 문제는 저희 용어 해설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항상 용어 해설집이 시험에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다라고 해서 개정판 용어 해설집에 보면 신기술에서 이제 HVDC라든지 뭐 팩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와 있어요. 지능형 배정망이죠.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유심 있게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봤으면 쓰는 거고요. 못 보면 또 쓰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뭐 백투팩 시스템은 뭐 아는 거기 때문에 B2B는 썼겠지만 멀티터미널이나 포인트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면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푸실 수 있었다고 보고 2번 문제는 뭐 62305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건축전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쓰시기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2교시 2번은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3번 문제는 뭐 다 쓰셨겠죠. 이건 뭐 항상 지중해서 시험에 나오면 시스 유기전압과 뭡니까?
케이블 열어진다는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도 이제 기약 그 비속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다 쓰셨을 텐데 문제는 이 기하학적 상사의 의미입니다.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저희가 교재에 있는 내용과는 좀 틀린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학에서 말하는 기하학적 상사의 의미죠.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면 좀 점수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5번은 기출 문제고 많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50에서 60Hz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퍼져서 수업에도 많이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쓰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문제가 6번이 문제입니다. 6번. 이게 기본서에 있는 건데요. 토탈 자속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저희가 엠모 교수님한테 배웠죠. 그렇다 보니까 무진장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1번 자화의 세기, 2번 자속밀도 해가지고 쭉 했어요. 총 쇄교 자속수 해가지고 쭉 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할 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중요한 건 자속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속이 아니고 원래 문제를 냈으면은 인덕턴스를 구하는 그 기본식을 유도하라고 냈어야 되는데 그건 시험에 한두 번 나왔죠. 한두 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총자속 세교수 구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왔었던 거예요. 뭐 장거리 송전설로 이제 전파방정식 유도하는 게 안 나오듯이 그랬었는데 다분히 교수님이 낸 냄새가 확 납니다. 교수님들은 뭐 이런 거 내야 된다 그러면 내니까. 그래서 아마 허를 찔리는 문제가 아니었나. 뭐 유심히 보신 분들은 또 쓰셨을 거예요. 한번 좀 해보면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자속이 어떻게 된다는 건 뭐 2파이분의 뮤i 해가지고 ln r분의 s 플러스 뭐 4분의 1인가 해서 나오잖아요. 결과는 아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게 이제 외부 자속과 내부 자속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기본서에는 돼 있지만 그거를 많은 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조차도 이제 강의를 할 때 기본서 강의를 하지만 이 부분은 스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안 나오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를 찔려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번을 쓰신 분이 많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교시에는 그래서 2번하고 6번 정도? 다들 1, 2교시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가 3번이 아니었나, 3교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교시가 좀 어려웠어요. 3교시가. 그래서 1번 문제를 푸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교시 1번 문제는 거의 못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여태까지 나온 적도 없고 이런 거를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논문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논문에 뭐 기술인협회의 월간 전기 뭐 이런 데 투고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쓴 논문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답이 틀린 것도 있었고 오타도 있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은 못 쓸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봤으면 못 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역조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좀 어려웠고요. 2번은 저희가 심층치수 방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안 보고 가면 못 쓰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2번도 어려웠어요. 그 3번. 신해재생 및 재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대체 에너지 뭐 법 해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기본서에. 거기서 말하는 신에너지는 무엇이고 재생에너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분야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된 지 한 2년인가 뭐 1년인가 됐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1개 분야가 아니고 13개 분야입니다. 13개 분야. 그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시험에 낸 거고요. 여기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각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쓰래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가 11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쓰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거 뭐 풀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봐서. 그래서 3번 문제는 이거 뭐 어떻게 그 법을 봐서 이게 바뀐 걸 아니까 13개까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게 어떤 거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얘기는 그게 어떤 발전이라는 걸 간단히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도 나와 있어요. 시행 규칙에 보면 이 신해저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 규칙을 딱 치면 거기에 11개 분야에 대한 발전이 어떤 거라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쓰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한 줄씩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발전량의 비중. 두 번째가 더 황당합니다. 특성이래. 이 뭐에 대한 특성이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발전원별 특성인지 발전원별 발전량에 대한 특성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한국말이 이래서 어렵죠. 한국말이 뭐 과 들어가면 주어가 이것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어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거죠. 근데 유추학원대는 만약에 특성을 쓰라 그랬다면요. 이거는 내용이 어마어마해집니다. 11개 분야에 대한 모든 특성을 다 써야 돼요. 그러면은 답안지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쓸 수가 없으니까 유추학원대 아마 발전량 비중에 대한 특성일 거 아니냐 이거죠. 이 특성이 현재는 뭐 우리 보면은 그 폐기물이죠. 폐기물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50몇 %를 차지하니까 폐기물에 대한 게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뭐가 커질 것이다. 이 장래에는 계획이 그래요. 폐기물 발전 모두 제로화시키고 그걸 뭐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적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지금 뭐 대단히 해상풍력 단지도 뭐 서해안하고 남해안 쪽에 그쪽에 하고 있고 제주도 앞바다도 계획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야 뭐 어차피 꾸준히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면서도 계속 태양광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 철회하고 태양광으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비중이 커질 거라는 내용, 그런 특성적인 내용 쪽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답안지가 너무 길어져요. 제가 이거 써봤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각 발전량에 대한 특성으로 여기 썼습니다. 썼는데 해보니까 무슨 뭐 4페이지 넘게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게 특성을. 특성이니까 이제 장단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썼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4, 5, 6번은 아마 문안에 쓰지 않았을까. 어차피 뭐 4번이야 뭐 전압강화식은 저희가 항상 뭐 했던 거죠. 송전 특성에서 이제 단거리 선로 전압강화 특성은 시험에 매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4번은 아마 다 푸셨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는 극명해요. 그리고 나서 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단순하니까 뭐 딴 거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전압 강화와 PQ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ER분의 PR 플러스 XQ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면 끝인데 이게 단가? 뭔가 더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른 건 PQ가 다 들어가는 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 문제야 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몇 번씩 86.6%가 되면 증명하시고 이건 뭐 기출 문제고 계속 나왔던 거니까 요거는 이제 무난히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 6번 문제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피레기 제한 전압하고 변압기 절연 강도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쉬운 내용 같지만 이게 기본소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피레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절연협조하고 이게 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은 쉽게 썼겠죠. 근데 또 그 내용을 기본소를 완전히 잘 파악하지 못하면 헤맬 수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제 생각엔 3교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로 물어봤더니 1, 2교시를 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 2교시는 그래도 그나마 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 그런데 3교시의 1, 2, 3번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3교시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교시에는 극명했죠. 4교시 1번 문제는 뭐 건드리면 죽습니다. 이 문제는 건드리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스마트 그리드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알듯이 뭐 5대 정책 사업 있잖아요. 뭐 지능형 배전망, 지능형 송전망, 지능 뭐 소비자 뭐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 옛날에 했던 스마트 그리드 그 부분으로 쓰면은 헛다리예요 완전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7월 20. 어떻게 이런 걸 알고 냈는지. 이게 찾아보면 그 캡코에선가 어디선가 뭐 해가지고 국가기술 정책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이제 산자부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그게 있어요. 그걸 보면 7월 20 며칠 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거를 갖다가 하고 내면요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제가 이제 뒤에 스크랩을 해놨는데 여기 딱 그런 말이 나와요.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그리드 구현. 이게 딱 나오거든요. 요걸 딱 치면 그 법령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옛날에도 그랬어요. 배전자동화, 초전도. 우리 시험 볼 때 그게 심리학에 나왔는데 그걸 건드리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특히 EMS 이런 거 건들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서브노트 있는 대로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출제원 의도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들이. 코다스에서 썼는데 다른 다스예요. 뭐 다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옛날에 A 다스, T 다스, D 다스 뭐 해가지고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술이 되다 보니까 허다리 짚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백날 써봐야 이게 틀리니까 답안지하고 틀리니까 뭐 레퍼런스하고 틀리면 점수가 없어요. 거의 뭐 3점, 4점 이거밖에 더 없어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험 볼 때도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배전자동하고 초전도 시험 나오면 건들지 말아라. 근데 이 문제도 그거예요. 결국엔 제가 봐서는 스마트 그리드 요번에 쓴 사람들은 그거를 쓰면은 어드밴티지죠. 그런 내용 쓰면 어드밴티지. 근데 그런 내용대로 기술을 안 하면 거의 뭐 몇 점 안 줬을 거예요. 5점 미만. 그러면 한 문제로 5점 미만 받으면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거의 뭐 지금 10몇 점 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도 59점 뭐 58점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문제에서 4점 받았다. 그럼 뭐 붙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죠. 뭐 아무리 잘해봐야 55점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까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1번 문제를 건드리면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거의 이번 시험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시험 좀 어렵고요. 1번이. 뭐 2번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서브에도 다 있는 내용이고 절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2번은 다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3번도 이제 그 전형적인 문제죠.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비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나눠서 연료율 향상 대책은 뭐 나와 있던 내용이니까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도 있죠. 근데 설계 측면은 안 냈고 이분이 설비하고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냈고 연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저희 기본서 예제 문제에 있어요. 발전공학. 그러니까 발전공학을 찾아보시면 거기 화력발전소 연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해가지고 4가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써도 되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연료율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는데 3번은 그래서 웬만하면 다 쓰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4번 계통의 전력 주파수 특성은 발전기와 이제 KG와 KL이죠. 이런 부분이니까 요건 다 쓰셨겠죠. 요건 뭐 계통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PF니까 요거는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폐선은 뭐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차폐선이.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얼추 다 쓰셨을 거고 그렇게 하면 벌써 2, 3, 4, 5번이 벌써 랜덤화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6번까지 랜덤화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 빼고 선택하시면 돼요. 5개 중에 골라서 선택하시면 아마 사구교시는 뭐 무난하게 뭐 쓰시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환경장애라는 걸 하기 때문에 뭐 XX, NOx, CO2 그죠? 그리고 비산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집진장치죠. 집중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셨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총평을 좀 내리면 1교시에 한 4, 5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비집고 써야 됩니다. 그래도 비집고 써야죠. 무조건 10개를 채워야 됩니다. 안 쓰면 빵점이에요. 어떤 사람 뭐
나는 6문제만 확실하게 썼다는데 6문제만 확실히 쓰면은 60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그럼 60점이 나오겠어요? 60점이 안 나오겠죠? 예. 아무리 잘 써도 10점 주는 건 거의 없어요. 잘 쓰면 7점, 8점, 7, 8점입니다. 보통 쓰면 5점에서 6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점 미만이에요. 5점 정도밖에 안 줘요. 그래야 그렇게 60점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쓰면 채점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빵점 처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8문제를 알아도 이 중에 비집고 뭔가를 써야 돼요. 비집고 써서 이제 일단은 10개를 채워야죠. 1교시가 좀 어려웠다. 제 생각은. 그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들 뭐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좀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교시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다 쓸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2개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항상 시험이 그래요. 보면은 2문제는 어렵고 한두 문제 어렵고 나머지 보통 2문제가 어렵죠. 그리고 4문제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꼭 25점 중에 한 교시는 3개가 어려운 교시가 존재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2개 모르고 4개를 써. 그러면 한 교시가 꼭 한 문제가 걸려요. 그게 턱걸인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는 방법은 뭐 어차피 다 똑같아요. 조건은. 시험 보는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수험생들이 느끼기엔 다 똑같기 때문에 얼마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합격을 결정지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이거겠죠. 얼마만큼 오래 열심히. 이제 결국에 이제 구력이 말해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3교시에서 결정날 것 같아요. 3교시에서. 제 생각은. 일단 문제풀이를 그러면 이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쭉. 문제 분석은 끝났고요. 제가 보는 편에서는 밀만의 정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번에 중첩의 정리로 2회 전에 이 문제가 2회 전일 거예요 아마. 2회 전인가 3회 전입니다. 얼마 전에 중첩의 정리에 의해서 구하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밀만의 정리로 나왔죠. 밀만의 정리로 나왔고 밀만의 정리와 중성점 잔류전압 구할 때 저희가 밀만의 정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이거는 뭐 거의 다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제 A, B점이죠. 거기 그림처럼 A, B점의 VA를 등가화시키는 겁니다. 임피던스와 이제 전화번호를 갖는 요 회로죠. 요 회로를 합쳐가지고 뭐예요? 하나의 전화번호로 만들면 VAB를 구하죠. VAB를 구하면 Z3에 흐르는 전류는 Z3분의 VA 하면 뭐예요? I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A점에 KCA를 적용하면 VAB가 존재한다라고 친다면 E1으로부터 VA로 흐른다는 얘기는 E1 VA를 거기 있는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Z1분의 E1 VA 플러스 Z2분의 E2 VA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잖아요. 나가는 전류 IA는 VA에 대해서 Z3니까 Z3분의 VA에서 VA로 정리를 하면 V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Z3로 나누면 IAL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자꾸 보다 보면은 한 2회 전에 나왔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로 그때 구해봤잖아요. 답을 아니까 이제 쉽게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번 문제 좀 어려웠는데 저희는 주로 화력발전소들이 다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요. 그 바닷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위치에 바닷가에 위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냉각수 때문이에요. 냉각수 때문에 바닷가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일과성 냉각 시스템이에요. 물이 한번 들어와서 갖다 버리는 거죠. 걔를 재순환시키지 않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거의 일과성 냉각인데 육지에 발전소를 건설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냉각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무슨 시스템을 써요? 그럴 땐 재순환 냉각 시스템을 씁니다. 주요 구성과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그림이 이게 저희가 쓴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발전기초에 나와 있는 내용. 발전기초에 보면 거기 이제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라고 하죠. 순환수에 대한 개통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발치를 한 거예요. 보면 복수기하고 냉각수 펌프 그리고 스크린이라는 거 예, 들어올 때 오물 제거해야겠죠. 오물 제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요 설비는 그런 거고 방류할 때 거품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원류 설비라고 합니다. 원류 설비. 예, 그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프라이밍 펌프나 뭐 다 관계되는 설비입니다. 그 발전기초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설비들이. 근데 이제 이게 1교시 문제인데 예, 너무 많이 쓰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 해수 냉각수나 뭐 데블리 필터, 뭐 냉각수 튜브 세정 장치, 뭐 역세 장치 이런 것들은 그냥 명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순환 냉각 시스템은 이 일각성 냉각 시스템 설비에다가 뭘 추가해야 되냐면요, 냉각탑을 설비해야 돼요. 냉각탑. 그러니까 냉각탑이 핵심이에요. 여기 이제 그 제순환 냉각 시스템을 보면 이제 냉각수로 방식하고 운하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뭐예요? 자연으로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물을 돌리는 겁니다. 장시간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식겠죠. 공기 냉각에 의해서 식어서 그래서 순환시킨다는 그런 내용이고 냉각못이라는 건 이제 연못을 해가지고 뭐예요? 거기다 자연적으로 또 뭐 합니까? 냉각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자연 냉각 얘기인데 그거보다도 핵심은 뭐다? 냉각탑 설비입니다. 냉각탑 설비. 그래서 냉각탑을 설치해서 이제 습식 냉각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거기 보면 자연 통풍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가 흡입되면서 물이 떨어질 때 뭐예요? 공기에 의해서 뭐 합니까? 냉각되는 거죠. 그럼 물이 떨어지면 밑에서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 물을 다시 순환시켜요. 이런 식으로 순환시키는 건데 나쁜 점은 이제 물이 증발할 수가 있어요. 물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보충해줘야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건식 냉각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간접 냉각이에요. 그러니까 열교환 비슷하게 이렇게 물이 통과할 때 뭡니까? 거기에 바람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냉각하다 보니까 걔는 이제 증발에 의한 손실이 없다고 했다는 의미가 물이 이제 증발이 안 되니까 뭐예요? 물 보충을 해주긴 해주더라도 적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냉각탑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 그림에 이제 걔는 그 보조 통풍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팬을 꼭대기에 다는 거죠. 그래서 팬을 불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공기를 밑으로부터 빨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팬을 쓰는 거를 거기 습식 냉각탑 중에 맨 밑에 보면 보조 통풍식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제 발전기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순환식하고 개방식 했을 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이 정도 써주면 내용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은 좀 많은데 이게 문제가 그래요. 10점짜리도 내용이 엄청나 많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간단히 줄여서 쓰느냐 그런 게 이제 좀 핵심일 것 같고 아마 답안지에는 그냥 구성도하고 뭡니까 여기 주요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예, 보통 구성하면 구성도하고 구성 설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단순히 그리고 그 내용들이 뭐가 있다 이런 것만 좀 정의 정도하고 기술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자세히 쓰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비가 어떤 게 있다. 그리고 구성도는 이렇게 된다. 뭐 이 정도만 그리셔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탑을 사용 목적에서 분류하라는 건 여기 기본서에 있죠. 그래서 A형, B형, C형, D형, E형 철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직선 철탑, 각도 철탑, 억류지지 철탑 그리고 내장 보강 철탑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거 한 번에 나왔어요. 한 번에 나왔던 문제라 이건 뭐 다 쓰셨겠죠. 이 정도는 기본소를 항상 기본소 강의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쓰셨을 거예요. 1-4번은 거의 못 쓰셨겠죠. 기본소를 꼼꼼히 본 사람은 이거 특이한 식이 있네? 해서 외웠으면 썼을 겁니다. 핵심은 그거였죠. 거기 RI가 0.3665 로그 10의 R분의 R 메가옴포 킬로메타라는 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걸 썼으면 점수를 받았을 거고 그 식이 없으면은 뭐 거의 점수를 못 받았겠죠. 기본서에 있어요, 이게. 저희 그 케이블의 이제 저항편에 이렇게 보면 절연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진 벨티지 케이블 나오기 전에 거기 보면 케이블의 절연 저항에서 나와 있어요. 네. 책에 똑같이 써 있어. 단신 케이블, HG 케이블, SAG 케이블에서 절연 저항 해가지고 나옵니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송배동 공학에. 그러니까 138페이지인지 6페이지인지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있는 거 똑같이 쓴 거예요. 똑같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RI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쓰셨으면 점수를 받았을 거고 그걸 못 썼으면은 뭐 뭔 말을 갖다 찍어 붙여도 좀 비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소에 있다는 게 더 황당했어요. 요번에 시험에 어렵다고 난 문제들 보면 다 기본소 그 저기 귀퉁이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데 깨끗해. 거의 안 봐가지고 빨간색 칠이 없어요. 안 봐갖고 깨끗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어디서 할 말이 없죠. 출제할 때도 기본소에 있는 건데 못 썼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책에 있는 거니까 할 말이 없는데 왠지 그 당하는 기분 그런 거죠. 치사한 문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1-4도 쓴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직렬공지가 병렬공지는 누누이 얘기했듯이 직렬공지는 임피던스 제로죠. 임피던스가 제로기 때문에 전류가 무한대예요. 그래서 직렬공지는 좀 선로에서도 안 쓰는 거죠. 직렬콘덴서 안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직렬공지 때문이죠. 그리고 소호리액터에 이제 소호리액터 접지에서도 중성점 그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직렬공진이 문제되는 겁니다. 직렬공진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잔류전압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전류가 소호리액터로 무한대로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호리액터가 소송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호리액터 접지는 무조건 잔류전압이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래서 직렬공진은 뭐 직렬공지 회로 그려갖고 LC 직렬공진이니까 공진이 일어날 때 R밖에 안 남죠. 근데 공진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공진시보다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이거 봐봐요. 만약 제2성분이 존재하게 된다면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병렬공진 보면 주파수 그림만 빠졌어요. 그 그림 그릴래다가 늘래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시간이 없어갖고 그거 있잖아요. 저희 이렇게 여기 주파수 해가지고 F0로 이제 공진이죠. 직렬공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때 전류가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그래프 있죠. 이런 거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렬공진 시 이제 주파수 특성과 전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거. 병렬공진일 때 반대겠죠. 이렇게 거꾸로 나오죠. 이렇게 그때 전류가 최소가 되는데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틀 만에 이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빼고 이제 뭐 어차피 빼도 뭐 큰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병렬공진 가게 되면 식을 봐보면 병렬공진식의 임피던스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R분의 1 플러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에요. 분모에 허수 부분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공진이 아니라고 친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가 공진이 아니라고 치면은 임피던스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커지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진시가 임피던스가 이제 가장 큽니다. 작아지는 거죠. 작아진다고 얘기해야죠. 작아집니다. 당연히 분모에 있으니까 작아져야죠. 분모값이 커지니까. 그죠? 작아지는 거고 공진시가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어때? 제일 클 때입니다. 그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뭐냐면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이 빵이 되면 R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공진시엔 R 값이 돼요. R 값이 되는데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어떠한 값을 가진다고 존재하게 된다면 그러면 0일 때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아까하고 똑같은데 지금 수식을 보면요. 뭐 공진주파수는 두 개 똑같아요. 어차피 이게 바뀐 거니까 똑같은데 이게 Z잖아요. 얘가 0일 때는 R밖에 없죠. R인 거죠. 그런데 얘가 어떤 값을 가진다 이거예요. 1이나 2나 3이나 4 이렇게 가진다고 전제한다면 분모값이 뭐 한 거예요? 0일 때에 비해서 분모값이 이게 무슨 어떠한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의 1이잖아 참. 이렇게 되잖아요. 분의 1이니까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얘가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뭐야?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진시가 가장 임피던스가 어때? 크죠. 가장 크죠.
작아지는 거니까 이게 어떤 값을 가지면 작아지기 때문에 공진시가 가장 크다는 거죠. 공진시 Z가 가장 크다고요. 근데 값은 R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전류는 반대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아 이게 병렬 공진하고 직렬 공진이 큰 차이점이죠. 공진시 작아지고 공진시 커지고. 그렇죠. 앞에는 Z가 이 식이었잖아요. 네. 분의 1이 아니죠. 이거였잖아. 그럼 공진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공진이라는 얘기는 허수수 제로라는 얘기예요. 얘가 없어져. 그럼 R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떠한 값을 가져? 무조건 커지잖아. 이거 반대잖아요, 얘가. 커지면 커지고. 예. 그러니까 공진시가 가장 어때요? 작지. 그죠? 얘는 공진시가 가장 크죠. 왜? 하면 작아지니까. 결론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진시 어차피 Z값은 R이에요, 다. 다 R이지만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는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가장 작고 병렬 공진일 때는 가장 크다 이거죠. 그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뭐다? 무한대다 이거예요. 그걸 이용한다 이거죠.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도 병렬 공진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류는 임피던스 반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크니까 공진시가 가장 뭐야?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공진점만 벗어나면 급격하게 뭐야?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왜? 작아지니까. 이렇게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쭉 적어놨으니까 적용까지 적어놨습니다. 적용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이제 고장전류 제한기를 개통 연계기라고 이제 따르게 얘기를 해요. 개통 연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장전류 제한기의 원리는 고장이 발생하면 병렬 공진이 되는 거죠. 병렬 공진이 되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해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져서 단락전류 뭐합니까? 고장전류 제한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평상시에는 걔가 직렬 공진이 돼요. 직렬 공진이 된다는 얘기는 임피던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잘 연계선이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니까 걔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개통 연계 기능, 잘 전달해주는 기능. 하나는 전류를 뭐한다? 제한하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를 갖는 거죠. 그게 직병렬 공진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거기 써놨어요. 써놔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6번 보시면 이제 프리스네이크 현상은 스네이크 현상이 한번 그 스네이크 포설이죠. 그게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중해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중해 옵셋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락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네이크 포설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웬만하시면은 다 썼을 겁니다. 한 번쯤은 다 봤을 거니까. 지중해에서 곡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옵셋하고 그런 거 볼 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의 이제 경과지 중에 곡선 부분이 있어요. 곡선 부분에 케이블을 드럼으로 말거나 하잖아요. 말았다가 피면은 그 구부렸던 곳에 그 자국이 남아요. 그럼 가압하고 당기게 되면 가압을 하면 이제 열이 흐르니까 뭐예요, 케이블이? 팽창하고 수축하거든요.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드럼에 말리고 했던 부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신장하면서 뭐예요? 뜨는 거죠. 이렇게 곡선 부분에서 여기서 미니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여기가 떠요. 그래서 이제 회전 곡률 부분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뜨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그걸 프리스네이크 현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을 케이블을 극단적으로 구부러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기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서 약간 힘을 줘서 이게 곡률이를 이렇게 잡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직선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곡선 부분으로 약간 꺾이면서 잡았는데 여기서 밀어봐.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완전히 극단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프리스네이크 현상이라고 한다는 내용은 이건 용어 해설집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용어 해설집에 보면은 거기 이제 스네이크 포설하고 프리스네이크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력시설 그 지중이죠. 지중 쪽 감리 그 시방소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드럼 얘기를 하면서 케이블이 극단적으로 들어 올려지는 현상을
프리스네이크 현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팽창하니까 그거를 아예 어떻게 줍니까? 곡선 부분 지날 때도 약간 구불구불하게 뭐예요? 배선하는 거죠. 그러한 포설을 스네이크 포설이란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뭐 해줘요? 크램프 같은 거로 뭐 해줘? 뜨지 못하게 고정해 주는 거죠. 네,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클리트 얘기를 하고, 클리트라는 거는 케이블 고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고정해주고, 그리고 구불구불하게 하는 피치는 그 피치를 이 사이클 그걸 1피치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거기서 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옵셋이죠. 옵셋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네이크는 두 가지로 본다 이거죠. 수평으로도 주고 수직으로도 주고. 수직은 이제 케이블 걸었을 때 거기 그림처럼 케이블을 걸면 어떻게 돼요? 늘어지겠죠, 이렇게. 늘어지면 이거는 이제 수직 그 스네이크가 되는 거고, 스네이크 포설이 되는 거고, 옆으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평 스네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뜨고 이러면 경사지를 지날 때 어떻게 돼? 마찰 면적이 줄어들겠죠. 마찰 면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경사지에서 이렇게 휘었다 하더라도 이게 떠봐.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접촉면이 얘하고 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잘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케이블이 흘러내리는 현상, 그걸 뭐라 그래요? 환락.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스네이크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네이크 포설한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얘기가. 또한 그리고 열신축에 대한 얘기니까, 열신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케이블 시스라든지 뭐 절연체 이런 데 무리를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하면 파손까지도 일어나요. 네. 그런 게 영향이 될 거고, 대책은 역시 스네이크 포설하면 된다 이겁니다. 네. 그 얘기죠. 어차피 열신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옵셋 주는 이유도 그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구불구불하게 배선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비오사바르 법칙 나와 있습니다. 7번. 평소에 잘 안 보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 왠지 보기 싫어요. 왜? 그걸 외워야 돼요. 그 식을. 뭐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DH는 4파이 R제곱분의 IDL의 사인 세타 이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요. 뭘 이렇게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되는 걸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그것도 그거잖아요. 그 절연저항도 아픈 곳을 쿡쿡 찌릅니다. 시험이. 그래서 이거 외우면 쓰는 거고, 어차피 그림이야 많이 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형 환상 솔로네이드. 걔는 이게 지멋대로의 전선이 아닙니다. 원형이니까 딱 정해져 있죠.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자개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HL은 N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은 HL은 NI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도선을 따서 L을 따라 했을 때 자개의 세기는 거기에 관계인 건수 턴이죠. N하고 거기 흐른 전류에 비례한다는 게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인데, 그건 선형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고, 얘는 뭐냐면요, 얘는 지멋대로 가는 전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비선형 특성을 갖는 그런 전선에서의 뭡니까? 자개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기보다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 그래서 이제 그 P점에서의 자개 그림 하나 그려주고, 그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DH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IDL의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 써야 돼요, 식을. 이 식을 써주면 점수를 받는 거고, 이거를 못 쓰면 점수가 없겠죠. 예, 그림 중에 그 P점에 X표 표시한 건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자개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개 방향이. 그걸 나타낸 거.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썼을 건데, 평상시 뭐 나오겠어 그리고 넘어가면 쓰기 좀 어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뭐 1-8번이야 뭐 저희 기본서에도 있고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열심히 해라 했던 부분이에요. 그거 나왔죠. 나왔으면 루트 입실론 S분의 1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지중이 루트 입실론 S분의 1만큼 작아지고 느려진다.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그런데 입실론 S 값은 대략적으로 2.5에서 4 정도 되니까 약 전파 속도가 50에서 60% 느려진다. 뭐 이게 기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쓰시면 뭐 유도하는 건 좀
유도해줘도 되는데 뭐 특성 임피던스나 전파 속도 유도해줘도 되겠죠. 유도해주면 몇 줄 안 됩니다. 몇 줄 안 돼서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여기 뭐 파동 임피던스 전파 속도 비교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아는 걸 쓰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복수기 진공도의 변화에 따른다는 얘기는 복수기 진공에 가까워지면요. 압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력 발전의 원리는 어차피 온도차, 압력차입니다. 그걸 우리 연락차라고 하는데 연락차라는 의미가 압력의 차와 온도의 차에서 뭐합니까? 회전력을 얻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증기가 고온고압의 증기가 터빈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을 얻는 거죠. 공간을 얻으면 증기는 뭐 하냐면요.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가면 팽창해요. 폭발해요, 폭발. 그러니까 폭발하면서 뭘 얻어요? 속도를 얻죠. 그 속도가 터빈을 지나가면서 반동력이 생기고 그 팽창한 증기가 또 지나갈 때 때리면 충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동과 반동의 원리를 모두 이용해요, 터빈은. 그리고 골은 당연히 이제 동익, 정익으로 나누어져 있고 걔네들이 뭘 갖습니까? 이렇게 날개가 약간씩 휘어져 있죠. 좀 더 많은 뭐를 얻기 위해서? 회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연락차에 의해서 온도와 압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것이 이제 복수기를 거칠 때 어떻게 해요? 복수기의 진공도를 거의 진공에 가깝게 하면 우리 연락차가 세진다는 얘기는 진공에 가까울수록 배기 속도가 빨라져요. 즉 빠져나가는 증기류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 빠져나가는 증기류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터빈 내 나오는 증기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센 속도로 지나가면 터빈의 회전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라지겠죠. 예, 결론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기의 진공도를 키우면, 그죠? 그러면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 사이클에 따른 효율 증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초기온, 초기압, 복수기 진공도 향상. 그래서 랭킹 사이클에 연료율 향상할 때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써주라고 맨날 수업할 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걸 TS 선도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아래쪽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초기압을 하면 이게 위쪽으로 늘어납니다. 초기압은 위쪽에 그 3번으로 가는 그 곡선 있잖아요. 그 곡선이 어떻게 돼요? 쭉 늘어나요, 이게. 예, 늘어나고 초기온은 아마 이게 옆으로 퍼집니다, 옆으로. 그런데 복수기 진공도 현상하면 아래쪽 면적 있죠. 아래쪽 면적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효율은 가해준 열량분의 뭐예요? 한 1, AW. 그리고 아래쪽이 복수기에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버려질 열량이 뭐 하는 거야, 이게? 회수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시면,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시험 보고 왔는데 야 1-9번 어려웠을 텐데 잘 풀었어?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유추해서 그렸는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맞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주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하진 않는데 유추해서 아마 그리시면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응용력이 작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만 본 사람들은 이게 또 안 돼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또 못 풉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운 게 국어도 잘해야 되죠. 내가 배운 거를 얼만큼 잘, 거기서 뭔가 유추하는 응용력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이제 쭉 내용은 어차피 3번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그냥 TS 선도 이용해서 복수기 진공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효율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3번 하고, 면적 대비 이제 효율식 없을 때에 얻어지는 가해준 면적분의 뭐예요? 생긴 면적. 그 효율 항고, 그리고 진공도를 향상했을 때 향상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득이 늘어났겠죠. 그렇게 해서 효율식 정도 하나씩만 비교해서 써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여기 뭐 장추선도, TS선도, 터빈을 이런 것들은 3번만 쓰면은 좀 황량하잖아요. 그래서 써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3번만 쓰고 효율이 어떻게 된다? 가해주기 전에 효율식, 그리고 가해진 후에 효율식. 봐라, 이거만큼 커진다. 면적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0번. 1-10번 문제는 투입 차단 나와 있죠. 그러니까 DS가 투입됐을 때는 접지 단류가 투입되면 안 되고요. 접지 단류가 투입된 상태에서는 DS가 투입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차단기 순서는 당연히 DS 올린 다음에 뭐예요? 차단기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개방할 땐 거꾸로 역순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먼저 투입되고 DS를 띄워야겠죠. DS는 무부하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쭉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요. 어느 쪽을 먼저 개방하고 어느 쪽을 먼저 투입하느냐 이거예요. 개방하는 순서, 투입 순서. DS 뭐가 있어요? 지금 DS가 1, 2번이 있단 말이에요. 차단기 앞에 있는 놈하고 뒤에 있는. 근데 레퍼런스는 아마 모범 답안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1, 2번이 분명히 순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은 이걸 1번 먼저 투입하고 2번 투입한다. 개방할 때도 1번 먼저 개방하고 2번 개방한다.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유도리가 좀 있는 사람은 뭐 이게 둘 중에 어느 것이면 어때? 이러고서는 점수를 차단기가 좀 끊었으니까 점수 줄 수 있는데 어떤 꼼꼼한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바뀌었네? 얘는 안 돼. 그러면 훅 끄는 거예요, 이건. 왜? 이게 답이 짧잖아요, 이건. 순서만 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몇 줄 안 된단 말이에요, 답이. 근데 이게 틀렸으면은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면 훅 굳이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점수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 경향에 맞춰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1-11문제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의 정의 및 관계식을 쓰고 코로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코로나 인계전압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코로나 인계 전이에 도달했을 때, 코로나 인계 전이라면 거의 파열극한 전이 경도라고 봐야 되는데 센티미터 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인계 전이 경도라고 하는 게 이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도달했을 때 전선의 대지 전압이에요. 결국 2잖아요. 2란 얘기는 대지 전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정확히 썼느냐, 이게 핵심이고. 의미적인 내용은 그거죠. 인계전압이 20km다. 그러면 20km부터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인계전압이 40이란 얘기는 40km부터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계전압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겠죠. 결국은 그 얘기죠. 인계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찍 뭐가 일어나? 그 전압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계전압 시기야 뭐 다 아시는 거고. M0, M은 델타, R, 로그 10의 R분의 D. 요거에 대한 내용을 쓰신 후에 코로나 방지 대책은 뭐 굵은 전선, 복도체, 가성근구 개량은 다 하신 내용이잖아요. 단 거기에 인계전압 식은 식 중에요. 인위적 조절이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요? 전선의 지름 D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반지름 R이라고 했지만 전선의 지름 D밖에 없기 때문에 D를 조정해서 뭐 한다? 인계전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D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복도체도 그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코로나 행렬 초약 공식.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뭐 다 쓰셨을 건데, 여기서는 한계가 감소된다고 했죠. 한계가 감소되면 사실은 소고분이 1이 되는 거고요. 우리 책에는 n-m 뭐 이건 뭐 서브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갖다 썼지만 한계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m이 얼마야? m이 1입니다. m이 1인 거죠. 그리고 위에 남는 부분이 뭐가 돼요? n-1이 되겠죠. 여기는 그냥 그렇게 썼지만 그렇게 되고, y버스도 얘도 일행, 얘는 하나겠죠. 한계. 하나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일행이겠죠. 일열. 그러니까 한열, 한행, 한계. 이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여기가 YAA, YAB, YBA, YBB 이렇게 나오겠죠. 해가지고 크론의 행렬 추약 공식은
모선이 하나 사라지거나 소거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앞에서 뭘 배웠냐면 모선이 변화하는 거, 늘어나는 거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와이버스가 변하는 그 모선 방정식이 변화하는 건 그거 말고도 뭐가 있다? 소거될 때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엔 여기 바뀌었잖아. 응? 맞죠? I equal Y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I버스, 얘가 Y버스, 얘가 E버스.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게 모선 방정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노달 이퀘이션, 모선 방정식이고 그랬을 때 소거분이 누가 돼요?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남아있는 놈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소거해야 돼? 얘네들 나온 식을 다 뭐로 바꿔요? 이거하고 이거로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남아있는 I버스는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Y버스가 되고 E버스가 되잖아. 그래서 A로 다 표현해 달라는 얘기예요. 남는 부분을. 그러면 이것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이거죠. 사라지는 건 이제 어차피 행렬식은 이렇게 곱하고 해서 나온 두 가지 식이 나오면 거기에서 B 부분에 대한 걸 EB에 대한 거는 그죠? IB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입해서 거의 식을 풀면 그렇게 해야죠. IB는 제로여야 되고 모선이 없어지면 전류가 제로죠. 그러니까 당연히 IB가 제로고 그 식에서 EB식을 EA로 치환하면 되잖아요. EA식으로 표현해서 그걸 일식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IA, VA 그리고 Y버스만 남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등가 이제 Y버스라고 하고 그런 걸 이제 크론의 행렬 축약 공식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기본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교시 마지막 문제. 접지전극의 집합효과. 거의 푸시는 분은 없었겠죠. 건축전기 하시는 분한테 이거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안 한대. 그러면서 어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누가 냈어 이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V는 2파이 R분의 로아이라는 식은 굉장히 상용화된 식이에요. 우리는 잘 안 쓰지만 건축전기에선 접지전극을 했을 때 그 전극이 발휘하는 그 원 있잖아요. 그 밑에 R일 때 반지름 R일 때 걔가 갖는 그 반구를 갖다 표현한 거죠. 그거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저항체에 그걸 표현한 식이 그때 전이식이에요. 그게 2파이 R분의 로아이라는 식은 유명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하면 P점이기 때문에 마치 반구가 이쪽 옆에 I1이죠. I1이라고 치면 2분의 I라고 했는데 걔는 반지름이 얼마만큼 커진 효과? X1만큼 커진 거고 이쪽 X2 그 두 번째 전류에 의한 X2만큼 떨어졌잖아요. 그 영향을 보면 걔는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마치 X2만큼 켜진 효과라고 본다면 그럼 VP, P점의 전위는 양쪽에 흐른 전류의 영향을 다 뭐예요? 받는 거죠. 그렇게 받는다고 계산하면 2파이 X1분의 로 I인데 2분의 I잖아요. I가 반만씩 나눴으니까. 그렇게 되고 2파이 X2분의 로 2분의 I를 합친 거. 이것이 VP가 된다 이거죠. 그 전에 이 집합효과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저항, 일반 저항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저항을 병렬로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R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면 2분의 1, 2분의 R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접지를 해서 접지 저항의 개념은 약간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구로 표현되고 전류하고 무슨 영향을 나타내니까 그리고 두 접지 전극 간이 뭐예요? 그 이격거리 그거하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원래 2분의 R보다 좀 커져요. 예, 그 효과를 뭐라 그런다? 이거 집합 효과를 한다 이거죠. 집합 효과. 그걸 낸 겁니다. 그럼 얼마나 커지는지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2분의 R분의 1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리고 나서 R로 묶어냈죠. 왜냐하면 원식이 2파이 R분의 로 I니까 R로 묶어내면 2파이 R분의 로 1 마이너스 D분의 R 이렇게 하니까 이격거리하고 관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 접지에서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 접지극의 간섭을 얘가 안 받아. 그래서 개별 접지는 보통 그게 뛰어야 되는 거리가 옛날에 접지할 때 보니까 2km인가 그래요. 얘하고 얘가 뇌격을 받아서 이렇게 쭉 이게 할 때 그 전이 떨어지는 점에 얘가 이 건물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접지체가. 그 이격거리가 대략 2km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 2km마다 개별 접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여기만 해도 바로 옆에 건물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번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 뭐가 나가? 기구가 싹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접지라는 건 공통 접지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충분한 이격거리를 가져야 돼요, 접지체 간에. 그래야만 얘가 방전했을 때 전이 상승이 쭉 떨어질 때 우리 건물이 뭐예요? 이 뇌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충분한 이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 되니까 너무 건물끼리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별 접지가 오히려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KSCIC 이제 60364 받아들이면서 뭘 받아들인 거예요? 공통 접지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등전이화. 맞으면 똑같이 전이가 다 고른. 그럼 전이차가 없으면 뭐예요? 기계도 망가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등전이 본딩의 이제 기본 원리죠. 그래서 공통 접지로 하죠. 요즘엔 다 공통 접지입니다. 개별 접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건물 질 때 아예 접지체에 뭐예요? 구조물 본딩을 해버려요. 본딩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다 이제 요즘은 다 공통 접지로 해서 접지 저항도 잘 나오고 구조체 접지를 하니까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맨 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D가 무한대에 가까우면 이제 멀어지면 어떻게 돼? 그럼 0이죠. 매우 D가 커지면 0이 되니까 0이 되면 4파이 R분의 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합 효과는 거의 없어지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1시간에 걸쳐 2, 3, 4교시 또 이제 쭉 보도록 하죠. 4교시는 뭐 저희가 4교시 1번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1시간에 걸쳐 더 하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